당신이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내가 혼자서라도 지킬 거예요.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호의 가슴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형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진실보다 무거웠던 그 순간, 윤자는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아직 아무도 몰랐던 두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갖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사는 그 말을 마치 날씨 예보처럼 읽어내렸습니다. 정확히는 자연 임신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성호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의자 옆 화분의 잎사귀 하나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의사의 볼펜 끝, 책상 위 서류 더미, 형광등 아래서 미세하게 깜빡이는 흰 벽. 성호의 눈은 모든 것을 담으려는 듯 바빴지만 귀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숫자들과 기준치, 붉은 화살표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호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종이 위에 올려졌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쥐지도 밀어내지도 못한 채 한성호는 20살 때 처음 창고 일을 시작한 이후 단 하루도 일을 놓은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창고 하나에서 시작한 식자재 유통 사업이 지금은 중부권 전통시장 납품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규모로 자랐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오늘의 물량과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물으면 그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책임이 있으면 몸은 따라오게 돼 있어. 그 말을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은 형 명진이었습니다. 회사를 함께 세웠던 피를 나눈 동업자였습니다. 성호보다 4살 위인 명진은 언제나 먼저 계산하고 먼저 결론을 냈습니다. 형이 말하면 동생이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내 윤자와의 결혼도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업 초기 정신없이 돌아가던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화를 내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성호는 그런 윤자를 보며 처음에는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알게 됐습니다. 그 고요함이 단순함이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결혼 후 몇 해가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윤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혼자 조용히 부엌에 오래 서 있는 날이 있었지만 성호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각자의 검사를 마치고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윤자의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성호의 차례였습니다. 의사는 말을 고르듯 잠깐 멈췄고 그 멈춤이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성호는 혼자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낮이었지만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좁고 낮았습니다. 어딘가 눌린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윤자에게 이 사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고 뉴스를 보고 형식처럼 불을 껐습니다. 윤자는 눈치를 챘겠지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거리가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물러서는,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리. 사흘째 밤 성우는 거실에 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 초 아직 회사도 작고 집도 좁던 시절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윤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지금보다 작고 가벼운 얼굴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은 것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한 채로.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균열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둘러싼 어떤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회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자리를 비워도 새벽에 물량이 쏟아지는 냉동 창고에서도, 거래처 전화가 쉬지 않고 울리는 사무실에서도 모든 것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명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성우보다 숫자에 밝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계산을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분업이었습니다. 성우는 현장을 믿었고 명진은 판을 읽었습니다. 그 신뢰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병원 측과 연결해 준 것도 명진이었습니다. 검사를 권유한 것도, 결과를 전달한 경로도 명진을 거쳤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당연한 배려로 받아들였습니다. 형이 늘 그랬으니까. 나서서 정리하고 챙겨주고 앞에서 길을 내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결과지에는 빠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알지 못한 채 넘어간 한 줄이,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봉투는 사무실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그냥 성우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만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소인도 흐릿했습니다. 흰 봉투, 두꺼운 종이 질감,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처음에 거래처 관련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코 봉투 끝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병원 레터헤드가 찍혀 있었고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확인서였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손이 느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절반으로 접힌 인화지, 광택이 살아있는 사진. 펼쳤을 때 성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윤자였습니다. 시장 골목처럼 보이는 곳에서 낯선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뒷모습이었고 윤자는 옆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어중간한 거리였습니다. 그 어중간함이 오히려 더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잔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건물 아래 주차장이 보였고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로.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성호는 한참 동안 두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임신 확인서, 사진, 임신 확인서, 사진. 머리는 계산하려 했습니다. 날짜를 맞춰보고 장소를 유추하고 남자가 누구일지 짐작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계산이 멈췄습니다. 이성의 문이 닫히고 다른 종류의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어지러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느낌. 그는 윤자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밥상 맞은편에 있는 것이 당연했고 새벽에 먼저 일어나 부엌 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했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당연함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성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자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냄비에서 작은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성호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수십 년을 맡아온 냄새. 그는 그 냄새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윤자가 냄비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성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았을 때 성호는 봉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윤자는 반찬을 권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호의 눈은 이제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윤자의 손을, 숟가락을 놓는 방식을, 말을 하지 않을 때의 표정을. 의심이라는 것은 한 번 생기면 익숙한 것들을 낯선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투는 회사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임신 확인서의 날짜, 사진 속 거리의 질감,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병원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녀를 갖기 어려운 상태. 그 말과 임신 확인서가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교차하고 또 교차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너무 아파서 성호는 그것을 언어로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이 다가오면 다른 것을 떠올리려 했고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윤자는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성호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 그 무너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나가고 거래처 전화를 받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윤자와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봉투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밤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윤자가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윤자야.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윤자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우는 봉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신 확인서와 사진 이야기를, 감정을 최대한 누르고 사실만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이어질수록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윤자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이 맞아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 성우는 그 문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들었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성우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것을 그는 이미 사실로 굳혀버렸습니다. 가능성의 언어가 아니라 불가능의 언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을 때 결론은 하나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 눈을 마주쳤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사진에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야? 윤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장 아는 분이에요. 가게 자리 알아봐 주던 분. 왜 거기서 만나? 말했잖아요. 가게 볼 생각이 있다고. 성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결론을 향해 달리고 있는 머리는 중간에 끼어드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그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어요. 윤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체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냈으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매달렸다면. 그러나 윤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 설득하려 들지 않는 사람. 성우는 그 고요함 앞에서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왜 더 싸우지 않느냐고, 왜 붙잡으려 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만 남았습니다. 성우는 형 명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명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하지 않았냐고, 의사가 직접 말하지 않았냐고. 성우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명진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재수 씨, 조심해. 나는 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성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의 말은 짧았지만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마음 위에 던진 돌처럼. 성우는 그것이 무게를 더하는 말인지 균형을 잡아주는 말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믿어온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윤자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전날 저녁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되지 않은 채 그것이 눈에 들어왔지만 성우는 신발을 신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두 사람은 문자 한 통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회사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결제를 올리면 서명을 했고 전화가 오면 받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윤자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싸우지 않은 그 고요함이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였습니다. 윤자가 오래전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낡은 모서리, 손잡이를 감싼 검은 천이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고 윤자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자의 얼굴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울고 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디가? 성우는 물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나가 있을게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윤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얼마나 있다가 돌아올 건지도 그저 나가겠다고만 했습니다. 아무 변명도 아무 요청도 없이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볍지 않았지만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더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쾅 닫혔다면 분노가 담겼을 것이고 조심스럽게 닫혔다면 미련이 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소리였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뒤따라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문 앞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집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윤자의 흔적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개어놓은 행주, 창가에 놓인 화분, 냉장고에 붙여둔 장볼 것들 메모. 그것들이 남아 있었지만 윤자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불을 더 켜지도 않았습니다. 거실이 저무는 빛 속에서 천천히 어두워지는 동안 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 명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가 나갔다는 거 들었어. 잘 됐다. 성우야, 이번 기회에 정리해. 요즘 같은 세상에 증거도 나왔는데 뭘 더 봐. 성우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분 정리도 다시 하자고, 이런 시기에 집안 정리도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준비된 것 같은 차분함이었습니다. 성우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느다란 이상함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감각. 그러나 그 감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 위를 덮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사람이라는 무게가. 성우는 다시 어두운 거실에 앉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윤자가 없는 집은 소리가 달랐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복도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부재의 무게였습니다. 바닷가 도시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윤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내내 바깥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논밭, 작은 도시들, 다시 들판. 풍경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텅 빈 고요함이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결혼 초에 성우와 함께 한번 다녀온 적 있는 작은 항구 도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짧은 출장에 따라갔다가 하루 더 묵었는데 시장 골목에서 먹었던 생선구이 냄새가 유독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로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윤자는 가방 끈을 고쳐 잡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을 구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 계단이 좁고 천장이 낮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세입자 이력이 많은 방이었습니다. 벽지 군데군데에 다른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붙여뒀다 뗀 테이프 자국, 작게 긁힌 벽, 창틀에 쌓인 먼지. 윤자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특유의 냄새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생선 비린내, 플라스틱 바구니, 군고구마 연기. 그 냄새들이 섞인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이 서러움인지 안도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가게를 열기로 결심한 것은 방을 구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윤자가 오랜 시간 조금씩 모아둔 것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가게를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닷가 시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장 안쪽 통행량이 적은 골목에 오래 비어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낮았습니다. 건물주는 나이든 할머니였는데 윤자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보증금을 조금 낮춰주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눈에 힘이 있어. 오래 버틸 눈이야. 윤자는 그 말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수년을 밥을 지어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손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을 맞추는 감각, 재료를 손질하는 속도, 불 조절하는 법.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몸에 새겨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오는 날이 많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만들어둔 반찬을 버리는 날이 반이었습니다. 폐기되는 음식을 볼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새벽에 일어났고 재료를 손질했고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임신 사실을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가 배를 가려주었고 겨울이 오면서 두꺼운 옷이 더 가려주었습니다. 정기 검진은 버스를 타고 2정거장 떨어진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이름 외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 같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 2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옆 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간이 담백하다며 다음날 또 왔고 이웃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웃이 또 아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입소문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윤자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외웠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언제 오는지, 말 한마디 없이도 그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조금 더 맞춰서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맘만 파는 가게가 아니라는 것을. 겨울이 일찍 왔습니다. 바닷가 겨울은 내륙과 달랐습니다. 바람이 수평으로 불어왔습니다. 눈도 일찍 내렸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릴 때 손가락이 굳었고 재료를 나르는 팔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의 끝에서 어느 날 밤이 왔습니다. 눈이 세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눈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얌전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얇게 쌓이는 정도였고 손님들이 오면서 신발에 묻혀 들어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윤자는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창밖을 몇 번 내다보았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 동네에 산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눈은 밤새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윤자는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재료를 정리하고 진열대를 씻고 바닥을 훔쳤습니다. 몸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배를 안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이미 한 달 전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멈추면 생각이 왔습니다. 생각이 오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은 이미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발이 묻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걸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고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습니다. 눈이 얼굴에 와서 박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반지하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윤자는 잠깐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가 조여드는 느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막달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통증이 가끔 왔었습니다. 가진통이라고 읍내 병원 의사가 말했었습니다. 진짜 진통이 오면 간격이 일정해지고 점점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외투를 벗었습니다. 보일러를 올리고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것을 마시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끓기도 전에 2번째 통증이 왔습니다. 첫 번째보다 강했습니다. 윤자는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1번, 2번, 통증이 지나갔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가 왔습니다. 간격이 짧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읍내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온 탓인지 선이 불안정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연결은 됐지만 신호가 끊겼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여기가
시장 골목 안쪽인데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물었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려는 순간 네 번째 통증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허리까지 퍼지는 통증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사실 눈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쌓이고 또 쌓이는 조용한 무게의 소리가. 윤자는 혼자였습니다. 이 골목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 건물주 할머니. 그러나 이 시간에 이 눈 속에 부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조절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호흡, 이완, 다시 호흡. 혼자 되뇌며 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천장의 전구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면 흔들리는 것은 자신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왔다 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윤자는 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된 아이. 새벽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고 높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처음 던져진 소리. 그 소리가 나자마자 윤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또 울었습니다. 다른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보다 조금 낮고 조금 더 힘 있는 소리였습니다. 윤자는 멈추었습니다. 정신이 반쯤 흐려진 상태였지만 그 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두 번이었습니다. 쌍둥이. 그 말을 소리내어 했는지 속으로만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겹쳐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골목은 조용했고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윤자는 두 아이를 가슴 위에 안았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지만 아이들은 따뜻했습니다. 조금씩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세 사람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윤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침이 되자 건물주 할머니가 계단 쪽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새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대답이 없자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댄 윤자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나가서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것이 왔고 손이 왔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윤자는 실려가면서도 아이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눈이 멎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소리 없이 쌓인 채 아침 햇살을 받아 희고 조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또는 오래전 사진을 발견했을 때 그제야 알게 되는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윤자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지나간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던 그 골목, 셔터를 올리면 시장 냄새가 먼저 들어오던 그 자리. 반지하 방은 오래전에 나왔고 지금은 골목 입구 쪽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자리가 좋아지고 공간이 넓어졌지만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간판. 그냥 반찬 가게라고만 적혀 있는. 단골들은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준혁과 준서가 가게 일을 돕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거운 것을 나르는 것을 보고 그냥 들었습니다. 진열대를 닦는 것을 보고 옆에서 닦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그러나 방식은 달랐습니다. 준혁은 숫자를 먼저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공책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콩나물은 화요일에 더 많이 사냐고. 윤자가 그냥 그렇게 해왔다고 하자 준혁은 이틀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화요일 다음 날이 수요일 장날이라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는 게 낫다고. 그리고 금액까지 계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준서는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어느 날부터 반찬을 덜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줄었고 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윤자는 사정이 생겼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밝지 않다고.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다음에 할머니가 왔을 때 준서는 반찬 봉지 옆에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별것 없는 말이었습니다. 날씨 좋은 날 또 오세요 라는. 할머니는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반찬을 평소보다 많이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넣어준 거지? 그거 받고 울었다. 준서는 무슨 말인지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윤자는 그 장면을 가게 안에서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억했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윤자는 이따금 생각했습니다. 닮았다는 것을. 자신과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윤자의 얼굴에서 온 것도 있었습니다. 눈 모양이나 웃을 때 입꼬리 같은 것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달랐습니다. 준혁이 계산을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의 눈빛, 결론이 나면 바로 말로 옮기는 방식. 준서가 상대의 표정을 읽는 속도,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채는 감각. 그것들은 윤자에게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윤자는 언제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그 나중이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그 질문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것처럼 준서가 먼저 알아챈 쪽이었습니다. 가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단골만 세어도 20명이 넘었습니다.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 글만으로 쓴 글이었는데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반찬 맛보다 가게 분위기가 좋다고, 사람 마음을 아는 가게 같다고. 윤자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밤에 혼자 읽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아는 가게.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재료를 손질하고 진열하고 팔고 닦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반복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반복이 24년이 되었고 그 24년이 어떤 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것들이 한꺼번에 무게로 느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감을 마치고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오늘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고 준서는 내일 재료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윤자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내어놓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오래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침묵. 윤자는 두 아이의 옆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잘 컸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지.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24년의 무게가 담긴 말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출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차를 몰고 전국을 누비는 것이 좋았습니다.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고 시장을 걷고 현장에서 물건을 보는 것이 체질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길 위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혼자 차 안에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출장은 직접 가야 했습니다. 중부권 시장 납품 거래처 중 한 곳이 계약 갱신 문제로 마찰이 생겼습니다.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였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계가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직접 가서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성우가 40년 동안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는 해안 쪽 국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거래처가 내륙 쪽이었지만 성우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았습니다. 고속도로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쪽이 좋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회색이었고 파도가 낮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머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놓았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틀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생각이 덜 올라왔습니다. 거래처 미팅은 2시간쯤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잘 마무리됐습니다. 상대는 까다로웠지만 성우는 오래 해온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조급하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답이었습니다. 나오면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변하지 않으셨네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고 악수를 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도로 위 빛이
옆으로 길게 누웠습니다. 겨울 오후의 빛이었습니다. 낮지만 선명한 작은 항구 도시의 외곽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날 특유의 정체로 차가 멈추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 골목이 사람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좌판 사이로 사람들이 오갔고 생선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년을 시장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었습니다. 핸들 위에 올려두었던 손이 아무 이유 없이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앞 재고 수첩을 들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수첩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25 무렵에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꺼내보지 않은 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얼굴이 지금 저기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며 수첩을 들고 광대뼈의 각도, 눈 아래 그늘이 지는 방식, 입을 다물었을 때 턱선이 만드는 선, 어느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인식하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년이 수첩을 덮더니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차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 방향이 맞았는지 목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이 계산이 맞질 않네. 성우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와 음색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복사한 것 같았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결론을 향해 직선으로 달리는 것 같은 목소리. 성우가 수십 년째 내어온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또 다른 청년이 나왔습니다. 재료 상자를 들고 나오다가 골목 입구 쪽을 보았습니다. 시선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짐이 많은 할머니 손님이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지만 청년은 이미 봉지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봉지를 받아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봉지를 들면서 반대쪽 손 엄지로 검지마디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는 동작. 툭, 툭, 툭. 생각할 때 또는 무언가를 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핸들 위에서 엄지가 검지마디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툭, 툭, 툭.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평생 몸에 밴 버릇이었습니다. 회의할 때도 계산할 때도 긴장하면 나오는 그 버릇이 저 청년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두 청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얼굴이 자신을 닮은 청년, 목소리가 자신과 같은 청년, 그리고 자신만의 버릇을 똑같이 가진 청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숫자를 다뤄온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산이 끝나는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두 청년의 나이를 가늠했습니다. 22, 3쯤.
24년.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 순간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았습니다. 차 안에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두 청년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정체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앞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반사적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두 청년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첩을 든 청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청년이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성우는 앞을 보았습니다.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사가 있고 서류가 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 엄지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툭, 툭, 툭.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청년에게도 이미 평생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2시간 동안 성우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었다가 어두워졌습니다. 성우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윤자가 집을 나간 것이 그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겨울.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알면서도 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년이 흘렀습니다. 그 24년 사이에 저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버릇으로 아버지 없이 바닷가 시장 골목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로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시동은 끄지 않은 채 핸들에 두 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겨울 도로 위에서 5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없이 서울로 돌아온 날 밤 성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집 서재였습니다. 오래된 책상, 낡은 스탠드, 서랍 안에 수십 년치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뒤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4년 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미련이었는지, 증거로 남겨두려 했는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감각이었는지, 그것이 서랍 제일 안쪽에 있었습니다. 임신 확인서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24년이 지난 종이였습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었습니다. 사진은 광택이 죽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것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24년 전에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보았습니다. 봉투가 왔을 때 이미 병원 결과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그 위에 사진이 올려졌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보이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 청년의 얼굴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작아지던 그 얼굴들이. 성호는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남자의 뒷모습, 윤자의 옆모습,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에 보니 그것이 보였습니다. 24년 전에는 가깝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 그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리였습니다. 길을 걷다 잠깐 같은 방향이 된 두 사람의 거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성호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4년 전 결과를 전달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병원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검사를 주선했던 것은 형 명진이었습니다. 병원을 소개한 것도 결과를 전달한 경로도 명진을 통했습니다. 성우는 그때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명진이 준 서류를 그대로 받았고 명진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직접 의사와 마주 앉아 결과를 들었지만 그 자리에도 명진이 동석했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성우는 오래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의료 쪽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지만 네트워크가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을 추적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인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성우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나갔고 서류를 처리했고 명진과도 평소처럼 통화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내부에서는 무언가가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왔습니다. 지인이 찾아낸 것은 당시 담당 의사의 소견 원본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이전된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낸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성우가 알고 있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는 소견이. 그런데 그 아래에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인이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달 과정에서 빠진 것 같네. 성우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그것을 구분해서 적어두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렵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드문 사례에서 가능성이 확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성우에게 전달된 내용에서 의도적으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지인이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사람들, 차들, 신호등. 모든 것이 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지금 이 방안과 너무 달랐습니다. 명진이었습니다. 결론은 거기에 닿았습니다. 병원을 소개한 것도, 결과를 전달한 것도, 그 과정 내내 동석했던 것도 명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회사로 왔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해서 윤자를 의심하라고 말한 것도 명진이었습니다. 윤자가 나간 날 밤 이번 기회에 정리하라고 말한 것도, 지분 이야기를 꺼낸 것도, 기억들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이 언제나 먼저 계산했다는 것. 형이라는 이름 아래 언제나 결론을 앞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
성우가 망설이면 명진이 말했고 성우가 흔들리면 명진이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50년 가까이 이어진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이번에도 작동했습니다. 동생이 아이를 가지면 지분이 흔들립니다. 회사의 상속과 경영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명진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우에게도 자녀가 없다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계산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제는 보였습니다. 성우는 형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로는 부족했습니다. 얼굴을 보아야 했습니다. 명진은 이제 회사 일에서 반쯤 물러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집을 사서 거기 주로 머물렀습니다. 성우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약속 없이 명진은 마당에 있었습니다.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차가 들어오자 손을 들었습니다.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성우를 더 조이게 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명진의 아내가 내어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성우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명진은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성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사람 얼굴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명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이 알 것 같아서. 침묵이 왔습니다. 명진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오래된 거 다 들추면 뭐가 좋아? 성우야. 들추는 게 아니야. 확인하는 거야. 확인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진의 눈을 보았습니다. 형의 눈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면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명진은 결국 말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병원 결과를 받았을 때 의사에게 따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고. 의사는 낫지만 없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명진은 그 부분을 성우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봉투는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봉투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흘러가도록 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자가 나간 날 밤 정리하라고 했던 말. 명진은 그것이 동생을 위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예상했을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기 때문에 분노조차 느리게 왔습니다. 형은 내가 아이 없이 살기를 바랐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명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또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종이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찻잔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현관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이 손질하던 화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용히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성호는 윤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4년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찾으려 하지 않았고, 세월이 흐르면서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 청년이 있는 시장이 어디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나쳤던 그 도시, 차창 밖으로 보았던 시장 골목, 아는 사람을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반찬가게, 시장 골목, 두 아들. 그것만으로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24년을 버텨온 가게는 그 자체로 이미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을 때 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윤자, 바뀌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윤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찾아오기 전에 명진이 무엇을 했는지, 병원 결과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언제 알게 됐는지는 그녀만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는 사람에게도. 그 이유를 누군가 물으면 윤자는 짧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체념인지 믿음인지 기다림인지 윤자 자신도 오랫동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그 도시에 다시 들어선 것은 봄이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겨울이 아직 다 가지 않은 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찼지만 낮에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항구 쪽에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는 차를 시장 입구 쪽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에 말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야 했습니다. 그냥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좌판 사이로 사람들이 오갔고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는 골목 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판이 단순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이 반찬가게라고만 적혀 있는 그 단순함이 24년의 방식과 같았습니다. 과장하지 않는, 꾸미지 않는. 성호는 가게 앞에 멈추었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진열대에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 2명이 고르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자였습니다. 머리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결혼했을 때의 얼굴과 달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호는 그 달라진 얼굴 앞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세월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버텨온 24년이 그 얼굴에 있었습니다. 윤자는 아직 성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손님에게 반찬을 담아주고 봉지를 묶고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잠깐 비었습니다. 그 순간 윤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윤자의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고요함이 24년 전과 같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방식이. 성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과 참기름, 간장의 냄새. 그것이 오래전 집에서 맡았던 냄새와 같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손이 기억하는 냄새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늦었어. 그것뿐이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기도 했고, 준비한 말이 있었더라도 이 말 외에 다른 것은 맞지 않았을 것이기도 했습니다. 윤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왔습니다. 가게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재료 상자를 들고 나오다가 멈추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준서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보았습니다. 눈이 멈추었습니다. 준서의 눈이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은 무언가를 느끼는 눈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무엇인지 아직 언어로 만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뒤 준혁도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성우는 두 청년을 보았습니다. 출장길에 백미러로 보았던 그 얼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준혁의 눈매, 결론을 향해 직선으로 달리는 것 같은 눈빛. 준서의 표정, 말하지 않아도 먼저 읽는 조용한 감각. 성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고집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맞으세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사람을 먼저 읽는 준서였기 때문에 성우가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윤자를 보았습니다. 준혁도, 준서도, 성우도. 다음 말이 거기서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오래 버텨온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윤자는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24년을 함께 살아온 얼굴들이었습니다. 눈이 오던 밤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버지를 묻지 않고 자라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보았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그러나 온 사람이었습니다. 윤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네 사람은 같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안쪽 작은 방에 상을 펼쳤습니다. 반찬은 가게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윤자가 그날 아침 만든 것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준혁은 수저를 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찌개를 떴습니다.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상 앞에 이렇게 앉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이 느렸습니다. 모두가 느렸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용서도 그 자리에서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한 끼 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다. 성우도 알았고 윤자도 알았고 두 아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밥은 먹었습니다. 같은 찌개에서 같은 국물을 떴습니다. 같은 반찬을 집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빛이었습니다. 낮지만 따뜻한. 준서가 성우의 빈 국그릇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찌개를 더 떠서 놓았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아주 짧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있었고 빈 곳이 있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거리가 하루 밥상으로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준혁은 아직 성우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서는 알면서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두 아들에게 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밥상 위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같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 그것이 2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밥상을 치울 때 성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릇을 들었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윤자가 말했습니다. 놔두세요. 성우는 멈추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봄 저녁의 빛이 골목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빛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한 그 밥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의 빈자리, 꺼내지 못한 말들, 어색한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말없이 떠준 찌개 한 그릇, 성우가 말없이 받은 그 그릇.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시작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늦은 순간에야 문을 두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하나로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극적 반전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